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4회차 안 올 것 같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시간 참 잘 흐르고 내가 뭐 시간을 붙잡는 데에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죠. 계속 앞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됐고요. 또 오늘로부터 이제 한 달 남았지? 8월 2일 토요일인가? 이제 8월 2일 토요일 이제 한 달 뒤 이 시간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쉬고 있겠네. 예, 이제 조금만 버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저기 아까 전에 이제 요거 이제 요 채점이 아니고 지금 문제 푸는 걸 내가 봤는데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론은 어떻게 이제 이게 몇 개를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이거 이렇게 둘이 빨리 풀더라고. 아까 10 내가 20분 줬는데 5분 전에 이미 다 풀었지, 그지? 10분 만에 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두 친구는 예전부터 그 구술을 했어요. 둘이가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 아마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아 역시 이게 똑똑한 똑똑해 알아. 똑똑한 건데 내 똑똑한 건 알지만 똑똑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적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누적적으로 계속 본다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그 24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허튼 시간을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마인딩을 하면 금방 또 떠올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은 8월 2일 날 결국에는 그 하루를 위한 거잖아. 대체 그 하루에 어떻게 얼마만큼 잘 기억을 해서 들어가느냐 그 싸움이다 보니까 한 달 결코 짧은 시간 아니니 잘 버티시길 그렇게 바란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 거의 대부분 수업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그, 어, 만약에 이제 그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꼭 이거 뭐 이게 시험을 좀 못 쳤다 해가지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고 다시 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좀 좌절하지 말라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너무 또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가에 또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떨어지면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조금 편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늘 제 이야기하지만 모래를 이렇게 세게 꾹 쥐겠다고 많이 쥐겠다고 꾹 쥐면 모래가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쥐는 것이 모래를 좀 많이 쥐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항상 여기 무조건 마지막에 다 끝이다 이러면은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아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이제 틀려서 나오고 실수가 많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됐죠?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죠. 욕망의 복주머니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도 많이 그 간출인 거예요. 간출인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세목별로 처음에는 5개 정도, 5개 내외, 뭐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체크하기가 좀 나도 이게 그 저 버겁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 그냥 나오겠지 하고 개수에 생각 안 하고 제가 쭉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목당 이게 이제 그 조항 말고 이제 주제별로 한 7개 정도, 7개에서 8개 내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선정 기준은 제 나름대로 이제 실무에서 조금 특히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
있는 거래처나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중요한 개정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위주로 제가 해왔으니까 물론 요거를 다 암기를 하시는 게 목표돼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됐죠? 자,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국세기본법인데요. 국세기본법의 2조의 정의에 21호를 보시면 세무조사 있어요. 됐죠? 21호 세무조사. 원체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세무조사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 세무조사는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만 세무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세무조사 정의를 쓰라고 하고요. 반드시 뭐까지 같이 쓰라고 할 겁니까? 판례 태도도 여기는 같이 쓰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그 판례 태도가 어떤 거예요? 바로 국민의 법률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침해할 정도. 됐죠? 그런 정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무조사다. 그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세무조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요. 뭐하고 같이 연결되냐면 저 뒤에 있는 재조사 있잖아요. 됐죠? 재조사 금지할 때 그 재조사하고 함께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도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됐고요. 뒷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제11조에 보시면요. 공시송달 있습니다. 공시송달. 송달이요. 원체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학생들이 원체 또 잘 알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시송달은 원체 중요한 주제인데 원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낼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최근에 요 공시송달 특히 이 송달 관련된 파트 있잖아요. 송달을 이번에 좀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송달이 나온다고 하면은 공시송달 쪽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이쪽에 판례가 조금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시송달 그 11조의 제1항 보시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쭉 나와 있죠. 됐죠? 그리고 그 11조 그 시행령 7조의 2 그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 됐지? 7조의 2에 그 1호와 2호 중에 마지막 표현이 뭐라 돼 있어요?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거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거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하나의 왁구 나오기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조에 실질과세예요. 실질과세의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3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부당행위 관련된 부분이거든. 실질과세 14조의 3항 파트를 꼭 알고 계시고 최근에 뭡니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연예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지. 그때도 실질과세 관련해가지고 적용을 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 원체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어 있고 특히 제3항 위주로 그 부당 관련된 거 그 부분을 꼭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고요. 뒷장 쭉 넘어가셔갖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26조를 보시면 26조에 납세 의무의 소멸 있어요. 됐죠? 납세 의무의 소멸 해가지고 26조 3개가 나오거든. 1호, 2호, 3호. 됐죠? 납세 의무의 소멸은 써보라고 하면 알고는 있거든.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한번 써보라 하면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국세 환급금이 나온 국세 환급금은 사실 조금 기본적인 게 나왔거든. 그거와 좀 대응해가지고 납세 의무의 소멸 정도에서 한 5점짜리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땡큐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들 차별 좀 드는 거야. 됐지? 그래서 특히 그 2호 있잖아요. 국세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끝난 거 됐지? 그 학생들은 그냥 국세 부과 제처 기간 도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났다. 그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셔 갖고요. 35조에 국세 우선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 제가 이전 연도까지는 국세 우선은 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35조에 국세의 우선 됐죠? 국세의 우선 있는데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개정이 있죠. 그게 바로 제1항의 3의 2 있지? 됐죠? 소유권 변동 관련해 가지고 됐죠? 1항의 3의 2 해서 그 시행령 18조의 그 한도까지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정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어느 정도 물을 읽을 때가 됐어요.
없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국세 우선 관련해 갖고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3의 2 관련해 갖고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가 우선되느냐?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한도 관련된 부분, 그 직전 보유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됐죠? 직전 보유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갖고요. 39조 있습니다. 39조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있어요. 됐죠?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원래 제2차 납세 의무 총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요겁니다. 됐지?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왔는데 그때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해 가지고 개정사항이 있어 갖고 나왔거든. 같은 의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도 개정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3호 관련된 게 개정됐는데 그렇게 개정이 중요한 개정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는 실무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많이 물어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참에 이거는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있죠. 됐죠? 흔히들 경정 청구는 그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하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45조의 2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 보통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개정이 됐어요. 중요 개정이 돼가지고 45조 2에 제1항 있죠. 1항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말고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있잖아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왜? 어떤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어요? 세액공제 관련해 갖고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실제 실무에 있어가지고도 이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를 아주 중요한 뭡니까? 경정 청구 사유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간단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갖고요. 55조에 보시면요. 55조에 제1항 있어요. 55조의 1항. 불복입니다. 불복. 불복 제1항이 바로 대상 처분 관련된 부분, 대상적격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그 저기 행정 소송과 행정 소송 그러니까 소송에 있어갖고 절차 관련된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불복도 전부 다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그 중에 제1항 있잖아요. 처분 관련된 거. 특히 이게 행정 소송하고의 차이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위법 말고 부당한 처분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 했습니다. 됐지?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조를 가시면요. 65조에 결정이 있습니다. 결정. 됐죠? 결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총 세 가지 결정 있죠. 행정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세 가지 결정. 각하, 기각, 그다음에 인용해서 인용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뭐예요? 재조사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불복에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고르라고 하면은 처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느냐 아까 55조 1항 그리고 결정이 나오면 결정의 사유를 세 가지 써라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정의 유형 세 가지. 그래서 각하 관련해서 각하, 기각, 인용 특히 인용의 재조사 결정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불복 이슈가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국세기부법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을 보시면요. 소득세법에 2조의 2 있어요. 2조의 2 납세 의무의 범위 있습니다. 2조의 2의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 그 제1항 보시면 공동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됐죠?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2조의 2 납세 의무의 범위 제1항 보시면 공동사업에 대한 거야. 공동사업은요. 원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납세 의무 범위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 같이 생각해야 돼? 뒤에서 같이 체크할 거지만 어떤 거예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분배 그리고 어떻게 여부조항까지 해서 어떻게 납세 의무까지 지는 거. 그래서 공동사업은 실제 실무에서 많이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동사업은 그리고 또 학생들 잘 준비를 안 하거든. 근데 실제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왁구를 짜기가 굉장히 좋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조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배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납세 의무 지는 것까지 각자의 납세 의무 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왁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갖고 20조 갑니다. 20조에
근로소득 있어요. 근로소득의 개념정의 있거든. 20조에 근로소득의 개념정의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20조의 제1항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20조. 20조가 중요한 것은 2024년도 12월 달에 근로소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됐지? 특히 그 대법원 판례가 어디 대법원 판례였어요? 이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 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 그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지고 실제 뭡니까 세무 관련해 가지고 경정 청구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 우리 세무에 있어갖고 근로소득에 있어갖고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급여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뭐예요?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 성격이 관련된 급여와 그 다음에 간접적 성격이 관련된 급여.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복지 포인트 됐지? 복지 포인트가 간접적 급여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해서 1번부터 6호까지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한번 나올 만하고 특히 그 6호에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 6호가 25년도 개정사항이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서 26년도 개정상 25년도 개정상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하나의 왁구를 짜기 굉장히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6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기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있거든. 그래서 그 간접적인 급여 직접 급여 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급여라는 그 대법원 판례 그거는 기본서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근로소득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43조 있어요. 43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됐지? 43조의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공동사업 관련된 거 쭉 나와 있잖아. 그 시행령 100조 43조 시행령 100조에서 관련된 공동사업 관련된 주제 공동사업 관련된 주제는 원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그 43조 관련된 것은 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 시행령 100조 시행령 저기 뭐예요? 시행령 말고 43조에 43조 그 특히 그 공동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갖고 73조 있어요. 73조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됐죠? 73조 보시면 그래서 거주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3조. 됐죠? 73조. 요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무에 있어갖고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확정 신고를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총 몇 가지예요? 9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9가지 크게 내가 몇 가지로 분류하려고 그래서 3가지로 분류하려고 그랬지? 됐죠? 그래서 정산이 됐거나 그다음 퇴직소득하고 함께 있거나 그다음에 분리소득하고 함께 있는 거. 요 3가지 분류된 거. 요거는 실제 실무에 있어가지고도 많이 나오고요. 판례를 보시면요. 요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착각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됐지? 그거를 만약에 그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신고로 봐요? 무신고로 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열거된 것은 실제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73조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가셔갖고요. 어디로 가냐면 88조 갑니다. 88조 정의인데 정의 중에 몇 호로 가냐면 6호에 1세대 정의 갑니다. 1세대란 이렇게 돼 있어요. 1세대. 그리고 1세대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 152조의 3 1세대 범위하고 같이 들어가 있지. 됐죠? 그래서 세대하고 그 세대 범위 예외 됐지. 1세대는 실제 실무에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1세대 1가세 비과세 판단을 할 때 1세대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꼭 하셔야 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고 하나의 왁구를 짜기 좋아요. 됐죠? 그래서 10점짜리로 실제 1세대 정의를 써라. 그리고 1세대에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볼 수 있는 정의에서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88조의 6호랑 시행령 제 152조의 3호 1세대 범위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97조의 2로 갑니다. 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요. 97조의 2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게 왜 25년도 중요 개정사항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중요 개정사항이 들어간다 그랬어? 주식 관련된 부분이에요. 됐지? 주식 관련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왜 얘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그 뭡니까? 그런 이게 뭐야? 청원들이 좀 많았어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납세 의무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주식을 넣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2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입법 예고가 뜨고 난 뒤에 24년도에 빨리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초과 배당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중요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보시면 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있지? 됐죠? 그거하고 함께 비교해 가지고 혹은 비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해서 한번 써보라라고 할 수 있어요. 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제2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별도의 주제로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105조 있죠? 105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된 부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그거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토지허래 허가구역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게 핫한 주제고 막 해제됐다가 다시 막 묶였다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핫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어볼 만한 게 좀 있어. 어떻게 물어보면 돼? 부동산에서 네 가지 관련해 가지고는 2개월이고 그 다음에 주식 관련해서는 뭐 반기돼 있잖아. 그리고 부담부 중에까지 함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왁구 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한 10점짜리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까지 해서 소득세법은 마감합니다. 됐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셔갖고 법인세법으로 갑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의 첫 장의 2조의 정의에 비영리 내구법인 있죠. 비영리 내구법인은 이제 한 번 정도 나올만 했고요. 나올 때가 됐고 더욱이 올해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개정이 있죠. 그게 바로 어떻게 있습니까? 일단 2조의 2에 비영리 내구법인의 정의는 꼭 알고 계세요. 됐죠? 만약에 비영리 내구법인이 나오면 반드시 정의부터 먼저 물어볼 겁니다. 됐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개정 사항 중에서 뭐 개정을 내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정의 파트는 꼭 알고 계세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로 갑니다. 시행령 제3조 보시면 그 수익사업의 범위죠. 됐죠? 그 이때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어떤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팔았을 때 됐지? 그때 우리가 비과세 처리하는 거 됐죠? 그게 바로 시행령 제3조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2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1호는 과거에 있었던 거고요. 2호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그 기간 안분하는 거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2호를 보시면은 해당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10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됐지? 이거 1호하고 2호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 됐죠? 그래서 1호하고 2호의 차이점 뭐야? 현재라는 단어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없지. 됐죠?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됐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불합리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이 2호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조항이었는데 2호가 딱 뭐 개정이 되면서 그 불합리성이 싹 없어졌거든. 됐죠? 그래서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호에 있어가지고 그 전입시 시가로 평가하는 거 취득가액 조정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렇게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갖고요. 어디로 가시느냐? 쭉 넘어가셔갖고 대손금의 송금불산이 있어요. 페이지 제 19조의 2 19조의 2 그 대손금의 송금불산입 있죠? 됐죠? 대손금의 송금불산입 그쪽 파트 가는데 19조 2도 체크하시고요. 19조의 2 그래서 대손금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실무에서 최근에 대손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진짜 많아요. 됐죠? 그래서 대손 처리 이거 했을 때 법인세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거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손세액공제 제가 다 찍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손 들어갔다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손금의 송금불산입, 대손 불능채권, 대손의 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19조 있잖아요. 19조의 손금의 범위 있죠. 손비 관련된 거. 요거는 조금 체크하는데 요거는 이 뭡니까? 이 개념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손비 관련해 가지고 뭐하고 같이 연결시켜? 위법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통상성 관련해 가지고 요새 위법 소득하고 위법 비용은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위법 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법 비용 처리 가능하냐 해서 우리가 통상성 범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 사회 질서 위반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거 그거 그 팔레트도 같이 있거든. 그거 같이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거 위법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됐고요. 뒷장 넘어가시고 그 시행령 44조 갑니다. 시행령 44조. 퇴직급여의 송금불산입 있어요. 됐죠? 퇴직급여의 송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 있죠? 퇴직급여는요. 그 소득세법에서는 회계학에서 조금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퇴직소득은 법인세법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됐죠? 법인세법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시행령 제44조의 퇴직급여 송금불산입 있죠? 됐죠? 그래서 이 퇴직급여의 송금불산입은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예요? 제1항 보시면 중요한 표현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지급한 것에 한해서예요. 됐지? 그래서 현실적 퇴직하면서 지급한 것에 한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시행령 44조 제2항 보시면 현실적 퇴직의 뭡니까 사유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됐죠?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시행령 제44조의 제4항 있잖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관련된 거. 그래서 정관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까지 함께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 실무에 있어가지고도 퇴직급 관련해갖고 비용 처리 가능하냐 많이 물어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처리 가능한데 다만 정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됐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29조 있어요. 29조를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제도 있습니다. 29조 됐죠?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송금 산입제도 됐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나오면 세 가지를 물어볼 것 같아. 하나는 정의, 하나는 뭐예요? 수익 사업의 범위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 마지막 물어볼 게 바로 요겁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면은 그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의 중간에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는 여러분들이 꼭 관련해 가지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은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몇 쪽으로 가냐면 그 51조의 2 갑니다. 51조의 2. 51조 2를 보시면 유동화 전문회사 있어요. 유동화 전문회사의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있거든. 요거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25년도 개정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개정이에요. 됐지? 원래는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사소에서 이비소 빼거든. 근데 2월 결손금만 뭡니까? 2월 되지. 나머지 두 가지는 2월 된다고 되지 않았어요.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특례 조항입니다. 됐죠? 그래서 5년간 2월을 할 수 있게 25년도 개정됐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 물어볼 만합니다. 됐지? 이게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신탁 그 법인 신탁 과세 있잖아. 됐죠?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1조 2에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특히 뭐가 중요한 거야? 2월 과세가 2월 그 공제가 중요하다는 거 5년간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그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51조 2의 제6항까지 그 네 가지 조항 있거든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시행령 106조의 소득처분 가는데요.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의 제4항 갑니다. 4항. 시행령 106조의 소득처분의 제4항. 뭐 있어요? 수정신고 기간 내에 가공경비를 자진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됐죠? 자진신고했을 때 무슨 처분한다고? 유보처분하는 거. 요것도 실무에서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출 누락을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 세무조사가 나와갖고 그 이후에 대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 갚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거 중요한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법인세 마감을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가요. 상증세에서 2조의 정인데요. 6호 갑니다. 6호의 증여란 이렇게 돼 있어요. 증여란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23년도 문제가요. 상속이란을 물었어요. 상속이란. 됐죠? 저는 근데 상속보다는 증여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속의 개념이 물었으니까 증여 개념을 한 번 정도 물어볼 만하다. 특히 증여는 중요한 개정이죠. 됐죠? 2003년도에 그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중요한 개정이다 보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 개념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조의 2로 갑니다. 4조의 2, 4조의 2에 5항 갑니다. 4조의 2에 5항 가요. 5항. 뭡니까? 증여세 면제입니다. 면제. 됐지?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말고 증여세 면제. 그 4조의 2에 제5항 있잖아요. 제5항. 1항에도 불구하고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 면제 이렇게 불어버려 되어 있는 거 있지? 면제. 있죠? 그거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채무 면제 관련 증여세 면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가 중요해? 유형이 몇 개다? 4개밖에 없다는 거 됐죠. 그래서 그 4개 유형에 대해서 증여세 지금 면제를 하고 있고 그 4개는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야?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득이 있는 애들 됐지. 걔네들한테는 우리는 뭘로 해주겠다고? 면제를 해주겠다. 그거 하고요. 뭐하고 같이 연결하냐면 4조의 2의 제6항 있죠. 제6항에 뭡니까? 2호 있잖아요. 그거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2호 됐죠. 물어보면 그 2호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 징수하더라도 조세 채권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요거를 함께 뭡니까? 증여세 면제 같이 물어볼 수 있고 증여세 면제는 뭐하고 같이 물어볼 수 있어? 또 4가지 유형하고 같이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딱 골라. 그래서 뭡니까? 채무 면제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고 같이 이거를 어떻게 채무 면제가 아니고 채무 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쓰라 하고 증여세 면제 규정을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어 이거. 그래서 함께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조 갑니다. 19조. 19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요. 배우자 상속공제 19조예요. 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근에 핫한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다 그랬어요. 됐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래는 뭡니까? 그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해주겠다. 다만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한도가 존재하는 좀 특이한 거야. 됐죠?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최근에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없애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없애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상속세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유산취득세하고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과세하고 유산세 과세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러 나왔거든. 그게 나온 이유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를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 있어요.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아직 바꾸지 못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한도 규정 있잖아요. 한도 규정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꼭 분할을 해야 되고 한다는 거 됐지. 그래서 그 분할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주제 자체를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조의 2 보시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있어요. 됐죠?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무에 있어가지고도 많이 씁니다. 됐지? 그리고 얘는 그 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의 1호 별표 치시고 그 1호에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가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됐죠? 소급하여 10년에 계속해서 동거하여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 요 관련된 게 하나하나가 다 키워드라 그랬어. 그러면 내면은 이 키워드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는 물어봐도 뭡니까 점수에서 차이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좀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같이 나와 있는 그 시행 23조 2의 제2항 있지? 됐죠? 2항 보시면 2항을 보시면 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계속한 것으로 보는데 통산하지는 않겠다 하는 거 됐죠? 그거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항과 2항 이렇게 대비가 좀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33조 갑니다. 33조를 보시면 증여 관련해 갖고 신탁이익의 증여입니다. 신탁은 제가 어느 세목이나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그 세목에서 다 그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탁이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상속보다 증여 관련해 가지고 신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왜냐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물어볼 게 더 많아요. 됐지? 뭐 물어보면 돼? 요 신탁 관련해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 시행령 제25조를 보시면 실제로 뭡니까? 그 신탁 그 시기를 같이 물어보고 있잖아. 됐지?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나오기 좀 좋거든.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탁은 좀 중요 주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45조의 2로 갑니다. 45조의 2. 45조의 2를 가보시면 명예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있지. 됐죠? 45조의 2. 명예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과 제3항 요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실제 실무에 있어갖고 명예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명예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됐죠? 그래서 주식을 명예신탁하는 경우 제법 많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세금 이슈를 지금 그 저기 세금 이슈에 대한 조정 관련해가지고 거래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것도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됐지? 그래서 그거 같이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시고 명예신탁이기만 하면은 뭐를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 뭐야 조세피 목적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납세 의무자가 다시 역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역으로 조세피 의무가 조세 목적이 없다라는 거 그 판례태도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 중에 사소한 조세 경감은 봐준다라는 거 그거 판례태도도 함께 여러분들이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53조의 2로 갑니다. 53조의 2 출산 혼인 증여재산의 공제 있죠. 됐죠? 요거 개정사항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이게 개정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24년도 초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실제 제가 그 증여세 신고에 있어갖고 요거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됐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특히 그 납세자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요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세무사인 나한테 계속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관련해갖고 조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필요 있는데 특히 출산보다는 혼인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인이 물어볼 게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혼인은 전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전후 이렇게 돼 있어서 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실제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한 경우 사후 관리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60조로 갑니다. 60조 평가의 원칙 갑니다. 60조 평가의 원칙 제2항을 보시면 시가의 개념이에요. 시가 개념은 물어볼 만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시가의 개념에서 한번 써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있잖아요. 됐죠? 요거 굉장히 핫하다 그랬고 뭐가 핫하다 그랬어요? 그 중간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단서 조항에 평가 기준일을 초과해갖고 2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 기간 동안 있는 거 그치? 그거는 그 기간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 기간에 있으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세무사님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죠. 그만큼 핫한 주제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상증세는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갑니다. 부가세는요 쭉 넘어가셔갖고 어디를 가시느냐 그 14조로 갑니다. 14조에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요거 갑니다. 14조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이 부수재와 부수용역 공급 제1항하고 제2항 있잖아요. 됐죠? 요거는 실제 좀 중요해요. 그리고 판례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계학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 가지고도 이거 종종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 써보라고 하면 잘 쓰는 사람 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좀 대비를 합니다. 14조예요. 14조. 특히 제1항 보시면 주된 재화와 용역에 공급해서 부수되는 거. 그래서 1번이 대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2번이 관행에 부수됐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대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부수된 대가가 굉장히 미미할 때 됐죠? 일반적으로 미미할 때 이걸 적용하면 되고 이번에 거래 관행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 그래서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없다. 거래 관행상 묶여있다 이 말이고 선택권이 있다. 거래 관행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지 독립적인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좀 제법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9조로 갑니다. 19조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 장소 그리고 20조에 용역의 공급 장소 있어요. 됐죠? 재화의 공급 장소와 용역의 공급 장소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가 더 중요해? 용역의 공급 장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됐죠? 왜냐면 용역의 공급 장소가 최근에 뭐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요. 관련 판례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공급 장소는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과세권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보통신이 계속 발달하면서 용역의 생산지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지가 계속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데 더욱이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1호를 보시면 영무를 제공할 때 제공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공 관련된 뭡니까? 판례의 해석이 아주 중요해. 됐죠? 왜냐면 제공 관련된 거는 생산지처럼 보인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생산지가 아닌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제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뭘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판례 태도로 해결하고 있고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용역에 공급하는 장소하고 그 제공지에 대한 판례 태도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함께 대비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조에 그 재화 수출의 세 가지 있죠. 됐죠? 수출 2항 21조 2항 보시면 내국 물품과 중개무역 방식 내국 신용장 관련된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 31조 있잖아요. 됐죠? 31조의 수출의 범위 이 6가지 있잖아. 중개무역 방식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수출 관련해 가지고 영세율 적용이 최근에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열거된 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 될 거 저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래서 중개무역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써봐라. 됐지. 그래서 함께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 36조입니다. 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라고 있어요.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그래서 면세 교육 용역은 시설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에서 1번부터 쭉 열거된 거 있잖아요. 됐죠? 이것도 최근에 핫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요건이 2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2가지 요건 뭡니까? 시설이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판례 태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됐죠? 그래서 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교육이 무슨 시설이어야 된다? 교육 시설이어야 돼. 그 주된 목적이 교육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시설 허가를 받고 주된 목적이 교육인 시설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하면 우린 뭘로 보겠다고? 면세 대상 교육이라는 거. 최근에 이거 컨설팅 많이 다니거든.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시행령 36조의 제1항과 제2항 관련된 거 그거 과세 관련된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시행령 제70조 있어요. 시행령 제70조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있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전자 관련해 가지고 저기 굉장히 큰 핫한 이슈거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발맞춰 갖고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하고 절차 있잖아요.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특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묻는 게 바로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고 나와서 언제 뭡니까 발급 일자가 언제냐? 됐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우리가 발급한 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하는 거고 당초에 뭔가 잘못했다면 당초로 돌아가서 발급해야 되는 거 그거 2가지를 물어볼 것 같거든요. 됐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사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갖고 그 45조 갑니다. 45조에 대손세액 있죠. 대손세액 공제. 대손은 제가 여러 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도 대손 중요하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대손이 나오면 그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했을 땐 제가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가세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하나 별도의 중요한 주제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이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법하고 차이는 뭐예요? 바로 여기서는 매출채권이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채권이어야 되지 부가세 포함되지 않는 대여금이 대손났다면 부가가치세의 대손세 공제는 안 됩니다. 됐죠? 뭐만 됩니까? 법인세법상 대손 공제만 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0조 갑니다. 70조에 간이가세 포기의 재적용이 있어요. 됐죠? 간이가세는 한번 나올만 합니다. 나올만 한데 만약에 간이가세가 나오면은 첫 번째 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간이가세의 정의입니다. 됐죠? 항상 정의는 반드시 물어볼만 해요. 됐죠? 그래서 정의는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올 것 같으면 뭐가 나온다? 재적용.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됐지? 요게 25년도 개정사항이고요. 요 25년도 개정사항 24년도 개정사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4년도인가 5년도 개정사항인데 이 재적용이 좀 중요합니다. 됐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재적용 3년간 안 된다 그랬어요. 됐죠? 그런데 얘는 뭡니까? 예외적으로 3년간 되고 다만 요건이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2가지 요건이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절차까지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소비세법 갑니다. 개소세 가시면 그 시행령 2조의 용어의 정의 보시면 제8호 있어요. 시행령 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보시면 유흥 음식 요금 있어요. 유흥 음식 요금. 요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봉사료 관련된 게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봉사료 관련해 갖고 또 어디 있어? 부가가치세법에도 봉사료 관련된 게 있거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게 어디서 더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서요. 됐죠? 실제로 우리 그 개별소비세 판례를 보시면 그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봉사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됐죠? 그래서 요건 세 가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적법 적격 증비 실제로 지급했느냐? 근데 수익이 계상하지 않았다.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본 통치 4-0-7 반출의 개념이 있어요. 반출의 개념. 이게 제3조 납세 의무자하고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그 사이에 있는데 그 기본 통치 4-0-3이 제조의 의의고 4-0-7이 반출의 의미인데 제가 작년에는 둘 다 찍었습니다. 됐죠? 근데 작년에 제조의 의의가 나왔거든. 됐죠? 그래서 올해는 반출의 의의를 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출의 의의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 반출의 의의를 한번 건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판례가 나온다. 담배 관련된 판례가 나온다. 일단 반출의 의의 쓰고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반출의 의의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되고 그 반출은 사실행위다는 거 됐지 사실행위다는 거 그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하고 관계없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있죠 이게 뭡니까 반출 의제 됐지 같은 맥락에서 반출 의제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그다음에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승인 신청 나온 거 있잖아요 시행령 6조의 제1항 2항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지 됐죠 요것도 하나의 뭐를 만들기 좋아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기 조금 좋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반출 의제하고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 보면 동일 제조장에서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잔존제와 관련된 거 됐죠. 그래서 6개월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갖고요. 14조 있어요. 14조 미납세 반출 있습니다. 14조 미납세 반출. 14조 미납세 반출을 보시면 미납세 반출 좀 중요해요. 특히 미납세 반출은 뭐가 중요합니까?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 이러한 사유에서 미납세 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면세,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 미납세 반출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유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14조에 미납세 반출 사유 있잖아요. 요거는 꼭 알고 계시고 요 사유 한번 써봐라라고 뭡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누구한테 과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그리고 뭐 중요하냐면 그 14조의 제4항 있잖아요. 미납세 반출은 해당 물품의 반입자 항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 제조자로 본다. 요거까지 요 표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미납세 반출은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28조 갑니다. 시행령 제28조에 외국인 전용 판매장 지정이 및 지정 취소 있잖아요. 됐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를 만들기 좋아요. 됐죠?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 근데 요거 지정 거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정이 됐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됐죠? 그래서 문제를 내기가 좋습니다. 됐지? 그래서 그거 조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 3항과 4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18조의 조건부 면세 18조 조건부 면세 중요합니다. 됐죠? 그런데 그 조건부 면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렌트카 관련된 부분이에요. 됐죠? 렌트카 몇 호입니까? 바로 렌트카가 라죠, 라. 됐죠? 그래서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거 라. 됐지? 그거 하고 그 밑에 18조의 제4항 있잖아요. 됐죠? 그거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 대법원 판례 중에 요 조건부 면세에서 렌트카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 나온 게 있어. 됐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거 하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0조에 보시면 세액 공제와 세액 환급이 있는데 세액 환급 쪽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공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대법원 판례가 세액 환급 쪽에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세액 환급 쪽에 조금 포커싱을 두고 물론 세액 공제도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세액 환급에 좀 포커싱을 두고 그 대법원 판례가 뭐를 건드렸냐면 그 20조 제2항의 제1호 있잖아요. 요거를 건드렸어요. 수출 관련된 거. 수출 관련된 원재료 있잖아요. 됐죠? 그거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갑니다. 지방세법 제6조의 첫 번째 1번 취득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별표 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시 취득에 대한 개념정이에요. 그거 별표 칩니다. 원시 취득이란 매매 브라브라 돼 있고 원시 취득하고 가로 열고 수용 재결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됐지? 이게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 나와 있거든. 됐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민법상의 원시 취득과 독립적으로 뭡니까? 지방세법의 고유 개념 창설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조의 제5항 갑니다. 7조의 제5항 보시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있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7조의 제5항과 지방세 기본법 제46조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거 과점주주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됐죠? 과점주주는 뭡니까? 하나의 케이스로 물어보기 좀 좋거든. 그리고 실제 실무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실무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볼 만한 것도 제법 많습니다. 됐지? 그래서 과점주주 그 시행령 10조에 2, 11조, 11조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함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조의 납세 의무자의 8항이 있어요. 8항 보시면 뭐예요? 주택조합 관련된 거 됐지? 주택조합 관련해갖고 조합과 조합원의 취득 의무자 조정하는 거 있거든? 이거 실제 실무에 있어갖고 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조합과 조합원이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으면 됐지? 그때 이거를 취득세 있어갖고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 조정하는 거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7조의 제8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구조의 2항 갑니다. 구조의 2항에 비과세 있어요. 비과세. 구조의 2항 비과세. 요것도 판례의 태도가 좀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비과세 한번 취득세 비과세 한번 써봐라 라고 했을 때 그중에 뭡니까? 국가 등에게 귀속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판례도 좀 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그 비과세 그 2항 정도 밑에 사막 신탁 관련된 거 원래 중요하게 돼 있는데 원래 그건 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우리는 뭐다? 국가 등의 기부 체납 관련된 부분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과세표준의 기준이 있어요. 10조에 보시면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해. 그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 표현.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세표준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23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중요한 개정이거든. 그래서 이게 나올만 합니다. 됐지? 그 중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냐? 유상승계 취득의 과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래서 10조의 3 있죠. 10조의 3 제1항 있잖아요. 10조의 제1항 부동산 등의 유상 취득 관련된 거 그 개념 있지. 그거 여러분들 꼭 암기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행령 18조에 보시면은 이제 1항하고 2항 있잖아요. 그래서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 한번 써봐라. 그래서 한 3개 정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5호예요. 5호를 보시면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 있지.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판례가 조금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세는 좀 앞에 좀 많이 몰려 있어. 왜냐면 취득세 쪽이 중요하거든. 됐지? 그래서 계속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데 시행령 제20조에 보시면 20조에 제2항이 있어요.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 있지. 됐죠? 요거 좀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득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취득 시기 의제 조항도 있거든. 그보다 중요한 것도 뭐가 있어? 해제 관련된 거예요. 취득 시기에서 해제 관련해 갖고 밑에 60일 내에 뭐 공정 증서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무슨 취득세의 특징이 뭐였어? 유통세적 구조기 때문에 한번 취득하게 되면은 이거 뭡니까 소급해서 취소가 안 돼. 됐죠? 그런데 취소의 예외 조항이에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쭉 넘어가셔갖고 어디로 가시냐면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118조의 2 갑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118조의 2
납부유예 있어요. 납부유예. 됐죠? 이거 뭐? 재산세 납부유예.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25년도 개정사항인데요. 하나의 뭡니까? 10점짜리로 구성하기 너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118조의 2 제일 마지막 회차일 거야. 마지막 회차 바로 앞에 거나 마지막 회차라는 건데 118조 2의 납부유예 있잖아요. 요게 25년도 개정상이라 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그랬지만 실제 적용 대상도 조금 넓은 것 같고 나아가서 뭡니까 그 하나의 왁구를 짜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118조 2 납부유예까지 지방세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가는데 조특법은 원체 짧아. 원체 제가 고른 건데 그 중에서도 또 안 고르면 섭섭하겠지. 그래서 골랐어요. 갑니다. 그 2조 정의에 11번에 연구개발 있어요. 연구개발의 정의 있지.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정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만약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나오면은 일단 뭐부터 쓰라고 하겠어요? 정의부터 쓰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정의가 실제로 뭡니까? 이게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됐지? 그래서 그 11호에 연구개발과 12호에 인력개발 있잖아요. 됐죠? 그거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2조에 2항 있어요. 시행령 제2조의 2항 중소기업의 유예조항이죠. 됐죠? 이게 개정됐습니다. 됐지? 어떻게 개정됐어요? 이게 원래 3년이었는데 5개년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장된 건 몇 년도로 바뀌었다? 7개년도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유예 관련해가지고 한번 쭉 써봐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6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10항이야. 10항. 10항을 보시면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앞에 거는 모르셔도 10항은 꼭 알고 계셔야 돼. 10항 뭐라 돼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 열거되는 거 있지. 됐죠? 이런 걸 흔히들 승계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거되지 않는 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 써봐라 라고 해서 요거 밑에 거 쭉 써보라고 할 수 있거든.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해? 사호 별표치입니다. 됐죠? 사호 오시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동그라미 치세요. 최초로 개시한 것을 보기 곤란한 경우. 됐지?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써봐라. 됐지?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을 만약에 문제 내면 창업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거라 요거 보지 않는 거 요거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갖고 그 스톡옵션 나오는 거 있죠? 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납부 특례 그 다음에 적격 주식매수 선택권 관련된 거 됐죠? 요거는 세트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됐죠? 16조의 2 왜? 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특례 얼마? 2억 원. 그 다음에 납부 특례 몇 년? 5년. 그 다음에 적격 주식매수 선택권 뭘로 계산한다고? 양도세로 계산하는 거 함께 왁구 짜기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 스톡옵션 관련해가지고는 많이 물어봅니다. 됐지? 그래서 그거 대비를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9조의 8을 보시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있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원래 중요한 주제예요.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니까 그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등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한다고 그랬으면 됐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12항 있잖아. 12항에 신고기한까지 특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2조를 보시면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있잖아요. 됐죠?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 그래서 관련된 뭐 순자산 요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88조의 4 우리 사주조합이죠. 우리 사주조합. 우리 작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사주조합은 그냥 그거 실제 실무에 하는 건데 본 적이 없는데 다만 하나의 문제를 짜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긴 시간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양이 되죠? 양이 좀 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의 세포파악 24회까지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 어? 아, 나 이거 학원에 이야기했어. 이거 잘라서 내 달라고 했지. 그래서 분명히 있겠지. 이 중에는 없으면 진짜 슬플 거야. 자, 이제 그동안 24회 동안 저 믿고 잘 따라오셔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끝까지 시험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